어머니, 지금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은 매가 약이지. 서울의 어느 지하철역 입구에서 한 남성이 뺨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 끝에는 미국인으로 보이는 금발 여성이 서 있는데요. 그녀는 똑바로 살라며 남자에게 소리쳤지만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묘합니다. 분위기를 감지한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 곳을 바라보니 자신의 엉덩이였다는데요. 그리곤 그 자리에서 자신이 때린 남자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붉히다가 다급히 도망가 버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캐서린 브룩스입니다. 뉴욕에서 의료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33살 변호사예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제가 12살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저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기둥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10살 어린 동생 레베카는 아직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저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학비 대출을 받아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어머니의 의료비와 생활비 그리고 레베카의 학비까지 모든 걸 제가 책임져야 했어요. 친구들이 연애하고 파티하고 여행 다닐 때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효율성과 실용성이 제 인생의 최우선 가치가 되었어요. 감정보다는 이성, 꿈보다는 현실, 낭만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나 제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행하고 있는 한류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었어요. K-팝이니 K-드라마니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으로만 보였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런 콘텐츠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어요? 아마 몇 년 후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가장 아끼는 건 바로 동생 레베카였어요. 10살 차이 나는 동생이지만 사실 저에게는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을 때 레베카를 돌보는 것도 대부분 제 몫이었어요. 밤늦게 공부하다가도 레베카가 악몽을 꾸면 달려가서 재워주고 학교 행사에도 부모 대신 참석했습니다. 레베카는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성격도 저와는 정반대로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술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연극부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대학에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어요. 저는 레베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를 바랐지만 아이는 늘 언니처럼 돈만 생각하며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레베카가 대학 3학년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적극 지지해줬어요. 외국 경험도 쌓고 시야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나라 중에서 한국을 선택한 것도 딱히 문제될 게 없어 보였어요. 1년 정도 다녀와서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레베카가 한국에 간 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것 같았습니다.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한국 음식 얘기, 한국 친구들 얘기를 신나게 하더라고요. 언니,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 그리고 여기 음식도 생각보다 맛있어. 라며 즐거워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저도 레베카가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레베카가 보내오는 사진들을 보면 예전에 내성적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훨씬 밝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언니, 나 한국어 수업도 듣고 있어. 생각보다 재미있어. 라고 말하는 레베카를 보면서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1년 교환학생으로 갔는데 한국어까지 배운다는 게 좀 과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영어로 수업 듣고 학점 따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원래 심장이 좋지 않으셨는데 최근 들어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의료비도 계속 늘어가고 있었고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레베카가 멀리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레베카야,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교환학생 끝나면 빨리 돌아와. 라고 말했을 때 레베카는 언니, 미안해. 하지만 나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 라고 답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레베카가 그냥 한국 생활에 빠져서 현실을 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레베카가 화상통화로 언니,
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한 남자를 카메라 앞에 데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동양인 남성이었는데 한국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레베카가 번역해주기를 재훈이라고 해. 같은 학교 대학원생이야. 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친구 소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레베카와 통화할 때마다 그 남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훈이랑 경복궁 갔다 왔어. 재훈이가 맛있는 한국 음식 가게 알려줬어. 재훈이랑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 모든 대화에 그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레베카가 그냥 이성 친구를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국 사람과 말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할까요? 레베카야, 너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 맞지? 놀기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레베카는 언니, 걱정 마. 학점도 잘 받고 있고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변명으로 들렸어요. 몇 달 후 레베카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레베카가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레베카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언니, 나 한국에서 조금 더 있으려고 해. 대학원 진학 생각하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레베카야, 정신 차려. 한국 대학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나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았어. 그리고 재훈이와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때 저는 레베카가 완전히 한류에 빠져서 판단력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K-드라마나 K-팝에 빠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현실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레베카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았어요. 레베카야, 너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한류 열풍에 휩쓸려서 뭣도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유학은 유학일 뿐이야. 이제 돌아올 시간이라고. 하지만 레베카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는 진심이야. 이건 한류나 그런 거랑은 상관없어. 나는 정말로 이곳에서 내 인생을 찾았어. 그 후로 몇 번 더 통화하면서 저는 레베카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레베카는 오히려 더 확고해졌습니다. 언니,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내 결정을 존중해줘. 나도 이제 성인이야. 그리고 몇 주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레베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는 언니, 나 결혼할 거야. 재훈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레베카야, 너 정신 나간 거야?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을 해? 언니, 나는 진심이야. 재훈이도 진심이고. 우리는 서로를 정말 사랑해. 사랑? 레베카야, 너 지금 완전히 정신을 놓았구나.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과 무슨 사랑이야? 그냥 이국적인 분위기에 취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레베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니, 언어나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건 아니야. 오히려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더 깊이 사랑하게 됐어.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시고 의료비는 계속 늘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레베카는 한국에서 연애놀이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결혼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레베카야, 너 지금 현실을 봐.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어? 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너는 거기서 한국 남자랑 결혼놀이나 하고 있어? 언니,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언니가 항상 희생하고 책임져줬다는 거 알고 고마워해.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결정할 거야. 그날 통화를 끊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레베카가 정말로 한국에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반항심에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레베카가 보내온 메시지를 보고 이게 정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언니, 다음 달에 재훈이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어. 그리고 곧 결혼식 날짜도 정할 거야. 언니도 와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요. 레베카가 완전히 정신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나 메시지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레베카를 설득하고 그 한국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확인해 봐야 했어요. 무엇보다 레베카가 정말로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아마 한국에서 계속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딸 둘 다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건가요? 저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물론 비행기표 값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건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레베카를 설득해서 미국으로 데려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저는 한국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들을 보면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발전했지만 여전히 미국보다는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아직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면이 많다고 했어요. 레베카가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저는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레베카가 지금 한국에 있는 건 그냥 일시적인 착각이고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고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공항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깨끗했습니다. 시설도 현대적이었고 안내 시스템도 잘 되어 있었어요. 영어 안내도 충분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공항은 괜찮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나라를 판단할 수 없지.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선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탔는데 버스도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다고 해서 실제로 살기 좋은 곳은 아니지. 레베카는 아직 젊어서 겉모습에만 현혹된 거야. 저는 이번 여행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레베카를 설득해서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 그리고 그 한국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저는 레베카가 어떤 모습으로 저를 맞이할지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레베카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한국에 빠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재훈이라는 남자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보다 저는 이번 여행이 끝나면 레베카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 레베카도 현실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냥 젊은 시절의 추억으로 남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리무진 버스에서 내린 후 저는 레베카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어요. 노선도를 보니 색깔별로 여러 개의 선이 얽혀 있고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헷갈렸습니다. 다행히 공항에서 미리 교통카드를 사두었기 때문에 개찰구는 쉽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아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몇 번이나 안내판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겨우 올바른 플랫폼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 자체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바닥도 반짝반짝 닦여 있었고 안내 방송도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지하철에 올라탄 후에는 좀 더 편안해졌습니다. 좌석도 깨끗했고 차량 내부도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휴대폰을 보거나 독서를 하고 있었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예의 바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혼자 다니고 있으니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레베카가 여자 혼자 이런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 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저는 잠깐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출구가 여러 개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확인해 보니 3번 출구로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3번 출구로 가려면 긴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중이었는지 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계단을 이용해야 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캐리어가 뒤로 끌리면서 팔에 무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잠깐씩 멈춰서 쉬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계단을 반쯤 올라갔을 때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른 승객이 계단을 오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제 바로 뒤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계단을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제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도 제 걸음에 맞춰서 들리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바짝 붙어서 올라오지? 저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를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인 여성 혼자 다니는 걸 보고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닐까요? 저는 발걸음을 조금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오는 발소리도 따라서 빨라졌어요. 이제는 확실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계단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페이스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한 사람의 걸음에 맞춰서 따라오는 건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더 빨리 걸어보았지만 그 사람도 계속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바로 뒤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등 뒤로 뭔가가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스친 건가 싶었는데 계속해서 그 느낌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방이나 손으로 제 몸에 가까이 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려던 순간 그 느낌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 몸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느낌이 제 엉덩이 부근에서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저를 성추행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뉴욕에서도 지하철이나 붐비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빨리 몸을 돌리면서 저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그 남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손바닥이 그 남자의 뺨에 닿는 순간 생각보다 큰 소리가 났어요. 계단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뺨을 만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 더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변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교훈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가 급하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뭔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당황해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제 아래쪽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동정적이거나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것처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제 몸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제 뒤쪽을 보았는데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 원피스 뒷자락이 팬티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엉덩이가 거의 다 드러나 있는 상태였어요.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화장실을 다녀온 후부터였을 거예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원피스 자락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단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상황을 목격했을 테니까요. 그제서야 그 남자가 저에게 뭘 하려고 했던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성추행하려던 게 아니라 제 옷이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가방으로 제 엉덩이 부분을 가려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 창피하고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는 그를 변태로 몰아서 뺨을 때린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떻게든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는 뺨을 만지면서도 저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면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한국어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를 끌고 급하게 계단을 올라가서 지상으로 나갔어요. 지상에 나온 후에도 한동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런 창피한 일은 처음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저를 도와주려던 사람을 변태로 몰아서 뺨까지 때렸으니까요. 만약 이게 미국이었다면? 저는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제가 어떤 남자를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폭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저에게 화를 내거나 항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한국 남자는 끝까지 저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창피해하지 않도록 상황을 정리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레베카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날부터 이런 일을 겪으니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인터폰을 누르기 전에 잠깐 망설였어요. 레베카에게 이 일을 얘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너무 창피한 일이라 말하기도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레베카를 설득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 온 진짜 목적이니까요. 레베카가 문을 열어줬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동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좀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훨씬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왔구나. 레베카가 저를 안으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동생이 밝아진 건 좋지만 그 이유가 한국에서의 생활 때문이라는 게 걱정되었거든요. 레베카의 아파트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작지만 알차게 꾸며져 있었고 한국적인 소품들도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생이 한국 문화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언니, 오늘 저녁에 함께 식사할 사람이 있어. 레베카가 말했을 때 저는 그 재훈이라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레베카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레베카에게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레베카와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이었는데 분위기가 아늑하고 좋았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되었지만 레베카가 추천해주는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잠깐 후에 누군가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레베카가 손을 흔들면서 여기야 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을 보려고 했는데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레베카가 저희를 소개해줬어요. 언니,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재훈이야. 그리고 재훈아, 여긴 내 언니 캐서린이야. 재훈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베카에게 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국어로 말한 후 레베카가 번역해줬어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재훈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진중하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레베카를 대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레베카를 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레베카도 재훈 옆에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두 사람 사이의 케미스트리도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조금씩 혹시 내가 잘못 생각했나?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레베카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런데 언니, 오늘 한 명 더 올 거야. 재훈이 친구인데 언니 서울 구경 좀 시켜달라고 부탁했거든. 경찰관이면서 영어도 잘해서 가이드로는 완벽할 거야.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더 온다니요. 레베카야,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준비도 안 했는데. 언니, 걱정 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성준이라고 하는데 재훈이 대학 동기거든.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레베카가 다시 손을 흔들면서 성준아, 여기야. 라고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을 보려고 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식당에 들어온 남자는 바로 오늘 오후에 지하철 계단에서 제가 뺨을 때린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성준도 저를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수가. 하필이면 그 사람이라니. 성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씩 웃으면서 자리에 다가왔어요. 레베카와 재훈은 우리 둘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성준아, 이게 내 언니 캐서린이야 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그 사람에게 그런 신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떤 얼굴로 마주봐야 할까요? 그 순간의 정적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성준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레베카와 재훈은 우리 둘의 이상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 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손이 정말 맵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뺨을 살짝 만지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준이 계속 말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고마워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때렸는데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하다니요.
그리고 그런 창피한 상황을 이렇게 유쾌하게 넘어가려고 하다니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레베카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면서 물었습니다. 너희 둘 아는 사이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못했는데 성준이 대신 답했어요. 오늘 오후에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캐서린 씨가 좀 곤란한 상황에 있어서 도와드렸죠. 정말 신사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때렸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해준 거예요. 저는 그때 성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레베카의 아파트로 돌아온 후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오늘 일이 생각났거든요. 성준의 반응이 너무 예상 밖이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레베카가 말했습니다. 언니, 성준이가 오늘 시간 있으면 서울 구경시켜주겠다고 하던데 어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같이 다녀도 될까요? 하지만 레베카를 설득하려면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했고 성준에게도 제대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좋겠네. 그렇게 해서 성준과 함께 서울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날 장소는 경복궁 앞이었는데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정말 떨렸습니다. 어떻게 어제 일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거든요. 성준이 나타났을 때 저는 바로 사과부터 했습니다.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오해해서. 그런데 성준이 손을 흔들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가서 놀라게 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먼저 말을 걸고 도와드릴게요. 그런 성준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뺨을 맞았는데도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다니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성준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영어로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열심히 해줬습니다. 이 궁궐은 600년 전에 지어졌어요. 조선왕조의 첫 번째 궁궐이죠. 성준의 설명을 들으면서 궁궐을 돌아다니는데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특히 건물들의 배치가 매우 체계적이고 질서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았는데도 모두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질서를 잘 지키네요. 제가 말하니까 성준이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제 지하철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성준도 바로 그런 정신으로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즐비한 골목길을 걸으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이런 전통적인 공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 집들에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네, 대부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들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다녀야죠. 성준이 설명해주면서 저희도 조용히 걸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면서 성준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단순히 친절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지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성준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경찰관이에요. 하지만 취미로 글을 쓰기도 해요. 글이요? 어떤 글을 쓰시는데요? 소설이요. 아직은 취미 수준이지만 언젠가는 책을 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성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경찰관이면서 동시에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의 눈빛이 정말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소설을 쓰세요? 주로 일상 속의 작은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요.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면서 생기는 따뜻한 순간들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제 일이 또 떠올랐어요. 성준이 저를 도와준 것도 바로 그런 일상 속의 작은 기적 중 하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창덕궁 후원을 갔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라 성준이 미리 예약해뒀다고 하더라고요. 후원을 걸으면서 느낀 건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는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곳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서울에는 이런 곳들이 많아요. 현대와 전통이 함께 있는 도시죠. 성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을 그냥 급속히 발전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였습니다. 저녁에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 건너편에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고 강물에 그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여기 와서 걸으면서 마음을 정리하죠. 성준과 함께 한강을 걸으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이었습니다.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침묵마저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캐서린 씨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하세요? 뉴욕에서 의료법률 자문을 하고 있어요. 주로 병원이나 의료 관련 회사들의 법적 문제를 다루죠. 정말 전문적인 일이네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일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얘기였는데 성준에게는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참죠.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요. 성준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복도 중요해요. 균형을 찾는 게 필요하죠.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항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제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성준과 함께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홍대에서 젊은 문화도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의 한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상점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준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교육열이 높다는 것, 효율적인 인터넷 시스템, 발달된 대중교통, 우수한 의료 시스템 등등. 생각보다 훨씬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였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떤가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에요. 특히 국제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의료진들의 실력도 뛰어나죠.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비용도 훨씬 저렴해요. 성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늘어가는 의료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정말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레베카의 아파트에서 쉬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의 담당 의사였습니다. 캐서린 씨, 어머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위험하다니요. 저는 즉시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짐을 쌌습니다. 레베카도 깜짝 놀라서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레베카는 아직 학교도 다녀야 하고 재훈과의 관계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공항으로 가기 전에 성준을 만났습니다. 급하게 떠나게 되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한다고 연락했더니 공항까지 배웅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공항 카페에서 마지막 커피를 마시면서 성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캐서린 씨, 혹시 어머님을 한국으로 모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으로요? 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국제 환자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서 언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비용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한국으로 데려온다니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국어를 못하시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 한국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통역사도 있고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도 있어요. 성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깨끗한 병원들, 친절한 의료진들, 효율적인 시스템들. 정말로 어머니가 여기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캐서린 씨도 여기서 일할 수 있어요. 외국인을 위한 법률 자문 수요가 많거든요.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에요. 한국은 외국인 전문가들을 많이 필요로 해요. 캐서린 씨 같은 분이라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공항 출발 시간이 다가와서 저는 성준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아쉬웠어요. 겨우 며칠 알고 지낸 사람인데 마치 오랜 친구와 헤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성준 씨,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저도 캐서린 씨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님 빨리 좋아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성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언제든지 캐서린 씨를 환영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말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성준의 제안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신다는 것,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일한다는 것.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어쩌면 제 행복도 함께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성준과 함께했던 며칠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발견했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레베카를 설득하러 온 여행이었는데 오히려 저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국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순간부터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이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단단해야 했거든요. 담당 의사와 면담을 할 때 들은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설명했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온 얘기였어요.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이후 치료비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현실의 벽에 다시 한번 부딪혔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돈 걱정이라니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어머니 병실에서 밤을 새우면서 저는 한국에서 성준이 해준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국제 환자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한 비용.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성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상황을 설명하고 정말로 한국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몇 시간 후 성준에게서 긴 답장이 왔는데 정말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었어요. 성준이 보내준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주요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었고 영어 통역 서비스는 물론이고 심지어 비자 지원까지 해주는 곳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비가 미국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준이 저를 위한 정보까지 같이 보내준 거였어요. 한국에서 외국인 법률 전문가를 찾는 회사들의 채용 공고들이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국제적인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캐서린 씨의 경력이라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준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제가 일할 기회도 있다면 한국 이주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더 자료를 모아보고 한국에 있는 병원들과도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응답들이 왔습니다. 특히 세브란스 병원에서 온 답변은 정말 상세했어요. 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는 소견과 함께 구체적인 치료 계획과 비용까지 제시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원해볼 만한 회사들과도 연락을 취해봤어요. 놀랍게도 몇 군데에서 화상 면접 제안까지 왔습니다. 제 경력에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제 진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께 한국 이주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안정된 어느 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치료비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부정적이었어요. 한국? 캐서린,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거긴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사람들도 우리랑 완전히 다르잖아. 어머니는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는 낯선 나라에서 죽고 싶지 않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내 언어로 말하면서 살고 싶어.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 말씀에 순순히 따랐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니,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병원비에 쫓기면서 살았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청춘을 다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친구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때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이 익숙하다고 해서 더 나은 선택지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걸 처음 보셔서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고 그 후에 어머니가 조용히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그 남자 때문은 아니니?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성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가요? 레베카가 말씀드렸나 보네요. 그 남자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베카가 말했어. 너를 도와준 한국 남자가 있다고. 혹시 그 사람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저는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성준 때문일까요? 물론 성준은 좋은 사람이었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 이주를 생각하는 이유가 정말 그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에는 저 자신 때문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성준 씨는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한국 이주를 생각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말 나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이 희생했다는 거 알아. 미안해, 캐서린.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머니가 제 희생을 인정해 주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너무 멀고 낯선 곳이야. 내가 거기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영어 통역도 있고 모든 걸 도와주는 코디네이터도 있어요. 저는 제가 조사한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특히 한국의 의료진들이 얼마나 실력이 뛰어나고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계속 치료받으면 우리가 파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고민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정말 초조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거부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캐서린, 정말 확신하는 거니? 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확신해요. 어머니는 한 번 더 긴 침묵을 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어차피 여기서도 확실한 보장은 없으니까. 그 순간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어머니가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바쁜 나날이었어요. 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정리해서 한국 병원에 보내고 비자 서류를 준비하고 제가 지원할 회사들과 면접 일정을 잡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준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한국에서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해 주기도 하고 제가 면접 볼 회사들에 대한 정보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병원들의 신속한 대응이었어요. 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불과 며칠 만에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입국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겠다고 했어요. 회사 면접들도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화상 면접이었지만 면접관들이 제 경력에 정말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미국에서의 의료법률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의료한류 시대입니다. 외국인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캐서린 씨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한 회사의 면접관이 그렇게 말해줬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왕복이 아닌 편도 항공료였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캐서린, 내가 너를 많이 힘들게 했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너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이번 기회에 너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봐.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제 희생을 인정해 주시고 제 행복을 생각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도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함께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정말 특별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레베카를 말리러 가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저희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가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선택한 길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어머니 모두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뉴욕의 야경이 창밖으로 보였어요.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도시였지만 이번에는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어요. 성준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레베카와 재훈도 만날 수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번에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더 나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여행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다시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정말 묘한 기분이었어요. 두 번째 한국 방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관광객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온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긴 비행으로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성준이 공항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처음 뵙는 거라 많이 긴장한 것 같았지만 정말 정중하고 따뜻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영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어머니 상태를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그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는 미리 준비된 의료진 전용 차량을 이용했어요. 한국 병원의 국제 환자 서비스가 정말 체계적이라는 걸 첫날부터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간단한 의료 장비까지 준비되어 있었고 간호사 한 분이 동행해서 어머니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셨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병원 규모와 시설이 뉴욕의 어떤 병원보다도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 환자를 위한 전용 접수 데스크가 따로 있어서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입원 수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코디네이터인 김 간호사님이 저희를 맞아주셨는데 영어가 정말 유창하셨어요. 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미리 검토해 두셔서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상태를 보니 수술은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정밀 검사를 몇 가지 더 해야 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심장센터는 이런 케이스의 경험이 정말 많아요. 김 간호사님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편안해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나라에서 치료받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셨는데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전문적이어서 금방 마음을 놓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병실도 정말 좋았습니다. 1인실이었는데 미국 병원의 일반 병실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 뷰도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모든 안내문이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캐서린, 여기가 정말 좋구나. 직원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훌륭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어머니가 적응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거였거든요. 며칠 후 어머니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견이었어요. 담당 교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자신감 있고 전문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성공률도 미국에서 들었던 것보다 높다고 하셔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머니 치료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제 일에 대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성준이 추천해준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최종 면접 제안이 왔거든요. 회사는 강남에 있었는데 의료 관련 국제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어요. 면접 당일, 저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첫 번째 정식 면접이었거든요. 하지만 면접관들이 정말 전문적이면서도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캐서린 씨의 미국에서의 경험이 저희에게는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의료 시장이 국제화되면서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CEO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면접 결과는 며칠 후에 나왔는데 합격이었어요. 그것도 비자 지원까지 포함된 조건이었습니다. 연봉도 뉴욕에서 받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한국의 생활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정말 축하해요, 캐서린 씨.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셨네요. 성준이 축하해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레베카와 재훈의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오히려 레베카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식장은 서울 시내의 전통적인 한옥 웨딩홀이었어요. 한국 전통 예식과 서양식 예식을 함께하는 형태였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레베카가 한복을 입고 나왔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레베카의 한복 차림이 너무 고운데 무엇보다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재훈도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 의식을 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셨는데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정말 기뻐하셨어요. 레베카가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레베카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 내가 걱정한 게 무색할 정도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저도 뭉클했어요. 가족 모두가 레베카의 선택을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순간이었거든요. 결혼식 피로연도 정말 즐거웠어요. 재훈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모두 따뜻하게 저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처음에는 맵고 자극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하고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 성준이 저를 조용히 밖으로 불러냈어요. 웨딩홀 정원에는 작은 연못과 정자가 있었는데 밤하늘의 별빛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캐서린 씨,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성준이 그렇게 말하면서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 상자였습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청혼인가요? 성준이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준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캐서린 씨가 괜찮다면 저와 더 오래, 더 가까이 함께하고 싶어요. 물론 서두르지는 않을게요. 캐서린 씨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자신의 행복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성준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성준이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제 손에 그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약속의 의미예요. 언젠가 정말 청혼할 때까지 이걸 간직해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예쁜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특별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책임과 의무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자신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성준 씨. 저도 정말 기뻐요. 저희는 그 밤 오랫동안 정원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서로의 꿈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성준이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고, 저는 성준에게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준이 소설을 완성하면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캐서린 씨, 정말 한국에 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성준 씨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이 변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레베카의 아파트로 돌아가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제 일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한 사랑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성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혼식에서 성준이 어머니를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드렸거든요. 캐서린, 그 남자 정말 좋은 사람 같다. 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보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기뻤어요. 가족의 인정을 받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요. 며칠 후 어머니 수술날이 다가왔어요.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아무리 성공률이 높다고 해도 역시 수술은 수술이니까요. 성준이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저와 함께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레베카와 재훈도 왔고요. 가족 모두가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수술은 10시간 정도 걸렸는데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회복도 빠를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회복실에서 깨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고마워, 캐서린, 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다. 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도 건강해지셨고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수술 후 어머니는 정말 빠르게 회복하셨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음식도 어머니 입맛에 맞으셨는지 식사도 잘 하시고 기력도 금방 되찾으셨어요. 캐서린, 여기 의료진들이 정말 훌륭하구나.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환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정말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 미국에서의 경험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셨고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어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오는 외국인 환자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이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차근차근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삶의 굳은 껍질이 천천히 벗겨지면서 새로운 제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타인을 책임지기 위해서만 살아온 삶에서 비로소 제 자신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희는 서울 마포구에 새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병원 근처에서 임시로 머물던 곳에서 벗어나 정말 저희만의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고 무엇보다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 뷰를 보면서 저는 정말 여기가 제 집이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어머니는 수술 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세심한 케어와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 덕분이었어요. 처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셨는데 이제는 지팡이만으로도 충분히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캐서린, 여기 와서 정말 잘 됐어. 나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 줄 몰랐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매일 산책을 하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한국인 어르신들이 어머니께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어떻게 소통할까 걱정했는데 몸짓과 간단한 단어들로 의사소통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공원에서 영어 회화 모임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영어를 가르쳐드리고 한국 어르신들은 어머니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려드리는 식으로 말이에요. 보기만 해도 정말 훈훈한 광경이에요. 어머니, 한국어 실력이 늘고 계시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새로 배운 한국어 단어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새 직장에서 정말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동유럽과 북미에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오는 환자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비자 문제부터 의료 계약, 보험 처리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을 다뤄야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법 체계가 미국과 달라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료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쌓은 경험이 정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걸 매일 느꼈습니다. 캐서린 씨 덕분에 외국인 환자들이 정말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언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까지 이해해 주시니까 환자들이 안심하더라고요. 상사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성준과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저희는 평일에는 각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패턴이 자리 잡았어요. 성준은 여전히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틈틈이 소설 쓰는 일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성준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한국어 공부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와 예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준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도와주고 그가 쓰는 소설의 영어 번역도 도와주고 있었어요. 캐서린 씨가 번역해주신 부분을 읽어보니까 제 소설이 정말 다르게 느껴져요. 영어로 읽으니까 새로운 매력이 있네요. 성준이 그렇게 말할 때 저도 정말 기뻤어요. 제가 그의 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저희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면서 문화적인 차이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질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차이들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성준이 한국 전통에 대해 설명해 줄 때의 진지한 모습이나 제가 미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관심 있게 들어주는 성준의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성준이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캐서린 씨와 처음 만났을 때 얘기 들으셨어요? 어머니가 궁금해하시니까 성준이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를 때렸다는 부분은 재미있게 각색해서 말이에요. 그때 캐서린 씨 손이 정말 맵더라고요.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첫인상이 생겼어요. 성준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재미있어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때 그 오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 없었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성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요.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창피하고 미안한 실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음식도 이제는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특히 어머니와 함께 근처 전통시장에 장 보러 가는 일이 저에게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줌마, 이 사과 얼마예요? 제가 어눌한 한국어로 물어보면 상인 아주머니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는 걸 신기해하면서 더 저렴하게 깎아주시기도 해요. 어머니도 이제는 김치를 직접 담그실 정도로 한국 문화에 적응하셨어요. 공원에서 만난 한국 어르신들이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캐서린, 내가 담근 김치 어때? 한국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던데.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담그신 김치를 저에게 주실 때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을 낯설어 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기뻤거든요. 직장에서도 저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담당하는 외국인 환자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아서 회사에서도 저를 정말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팀장까지 맡게 되었어요. 캐서린 씨,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승진도 고려해 볼게요. CEO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기뻤어요. 한국에서 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성준도 드디어 자신의 첫 소설을 완성했어요. 저와 함께 영어 번역 작업도 마쳤고 출판사에 원고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출간 소식을 기다리면서 성준이 정말 설레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캐서린 씨 덕분에 영어 버전도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성준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그의 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어느 주말 저녁, 저희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성준과 함께 걸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성준 씨, 제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하셨는데요? 처음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 자신의 행복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성준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캐서린 씨를 만나면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더 꿈을 꾸게 되었고 더 행복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얻었거든요. 어머니의 건강, 새로운 일, 그리고 사랑까지 말이에요. 성준 씨, 처음에 제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편견이요? 그냥 작은 아시아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한류도 일시적인 유행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거든요. 빠른 발전과 효율성,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알게 됐어요. 성준 씨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성준이 부끄러워하면서 웃었어요.
저야말로 캐서린 씨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책임과 의무에 짓눌려서 살았고 제 자신의 행복은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저도 좋은 일을 하면서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게 정말 뿌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한국에 와서 어떠세요? 후회되지 않으세요? 후회? 전혀. 오히려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뻔했어. 여기서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 줄 몰랐거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캐서린, 너도 정말 행복해 보인다. 예전에는 항상 걱정만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밝아졌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에 와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꿈꾸면서 말이에요. 이제 이곳이 나의 집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외국이 아니라 제가 뿌리를 내린 터전이 되었어요. 레베카도 이제는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재훈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모인 저에게 영어를 배우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언니, 정말 한국에 와줘서 고마워. 언니가 있어서 든든해. 레베카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처음에는 레베카를 말리러 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레베카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거든요. 성준과의 관계도 이제는 정말 안정되었어요. 저희는 내년 봄에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예식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레베카와 재훈처럼 말이에요. 캐서린 씨, 내년에는 정말 저희 가족이 되는 거네요. 성준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정말 설렜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제가 원하는 결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캐서린 씨, 미국이 그립지 않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제 진짜 집이니까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미국에서의 삶은 이제 제게 과거가 되었고 한국에서의 삶이 제 현재이자 미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선택이 제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행복한 삶이 되었어요. 이 삶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에요.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마침내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의 1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가족.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소중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속한 곳이고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동생을 말리러 온 여행이었지만 결국에는 제 자신을 찾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정말 소중한 인생입니다.